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최근 입춘이 지나며 제법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는데 갑자기 동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또 한 번 시작된 건데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용 기자,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겹의 옷과 두터운 외투를 입었는데도 한기가 몸에 스며듭니다. 다시 찾아온 한파에 시민들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진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수준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 충남 북부엔 한파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보단 크게 낮은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한파가 주말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주말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파가 2주 동안 이어졌던 것에 반해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풀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턴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은 차차 전남 서부와 전북 남부 내륙, 충남 서해안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강추위에 쌓인 눈이 얼어 도로 곳곳 빙판이 우려되는 만큼 낙상과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불신임을 당하면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대신 문제제기 당사자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퇴 본질은 여론 조작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당내 요구에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기한은 오늘까지로 못 박았는데 다만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을 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정면 돌파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도 거셌습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당대표 재신임을 가장 먼저 거론했던 김용태 의원도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 반발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다고 비판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억지와 궤변이라며 누구든 하라니 내가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중진 의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합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연쇄 설득에 나선 건데 당내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는 대상은 당내 3선 의원과 4선 이상 중진 의원입니다. 의원 수는 초선 68명보다 적은 50명이지만 전현직 대표 등 당 결정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과 만난 데 이어 연일 선수별 의원을 접촉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설득에 힘을 쏟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름 고심 끝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가 합당 관련 일정을 강행 추진하기보다 속도를 늦추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내 내용이 이어지자 합당 상대인 조국 혁신당 측은 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민주당이 신속히 내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정 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 등 이전 당 지도부 인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는데 당내 합당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조건을 달면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주필님,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건 지도자로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퇴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일일이 대응하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2월 3일부터 예비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글쎄,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런 하나 이슈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고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다르게 대응하고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사퇴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승리로서 결과를 보여주겠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뭐 패하면 뭐 본인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패하면 그때 사퇴하겠다 하든지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그런 대응을 해야지 일일이 뭐 하나하나 그 얘기하는 것은 모든 그 이슈에 대응한다면 저렇게 하면 이건 선거 국면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전당원 투표가 통과될 거란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제안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뭐 실제로 만약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이미 뭐 전당대회에서 52.8%인가요? 지난해 8월에 네. 거기서 승리해서 대표가 되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그 새로운 당원들이 입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래도 장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사퇴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요구를 받겠다고 한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대변인님, 당내에서 실제로 자신의 직까지 거는 사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그런 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주필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재신임을 받을 걸로 보이잖아요. 현재 국민의힘 당원 특성을 보면 이제 짠물 상태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즉 농도를 조정해야 될 물이 많이 빠져나간 짠물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도전을 할 그런 의원이나 단체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나저나 그 국민의당 정치인들은 이제 직을 거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직을 걸었었고 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나는 직을 걸 건데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판돈으로 이 직을 건다는 거, 그런 도박판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이 준 직을 던지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친한계에서도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 거라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당내 승리가 우선이고 당내 정치가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당내 승리한 다음에 당회에서 정치를 하는 게 그런 순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큰 선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마땅한 일인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도 자신이 한번 직을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글쎄 만약에 이렇게 좀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대안은 뭔가요? 진짜로 뭐 당원 투표를 거치든 안 거치든 장 대표가 사퇴한다 무슨 대안이 있나요? 다시 비대위로 가나요? 비대위원장을 무슨 한동훈을 하나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결론이 났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저도 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판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모두 함께 선거 승리하자. 그 다음에 장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마땅한 시간 아닌가요? 계속해서 무슨 사퇴를 요구하고 하면 그 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입니까? 아니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런 분들한테. 네, 이런 가운데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걸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한 전 대표의 제명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의 어떤 윤리위 제소, 상대당 입장에서 보셨을 땐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고성국 씨가 고성국 TV에서 특정 의원을 언급하면 또 누군가가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의원에 대한 찍어내기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인연이 있었던 뭐 흔적만 그런 스쳤던 분들도 다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성구, 고동진 의원도 그 경로를 밟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주목할 만한 그런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50만 이상인 지자체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이 한다. 근데 그때 딱 연상되는 것이 송파구청장과 강남구청장입니다. 송파구의 의원을 보면은 배현진 의원, 그리고 김근식 의원, 그리고 박정훈 의원 다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김근식 위원장은 전 의원이 아니시죠? 네, 지역 당협위원장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중앙당에서 직접 그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고성국 씨가 시기적으로 그 개인 방송에서 한 말과 당무가 좀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장 대표가 뭐 고성국 씨의 얘기를 듣고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거란 관측도 나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당무감사를 이제 하고 결과를 하고 한 것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한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일부의 관측입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친장계, 반한계가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보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전해드리고 글쎄요.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금 시점에 교체하면 당에 도움이 되나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나요? 현직 당협위원장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 결과는 어떨지 잘 몰라도 현재 그 지역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새롭게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그것도 새로운 당협위원장과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유권자들과 새로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저렇게 교체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뭐 개파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모든 당협위원장들에게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재평가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러면 나름대로 뭐 부진한 당협위원이든 아니든 열심히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민주당 내용에 이어 양당 간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네, 이틀 전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를 겨냥해 숙주, 알박기 같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러자 혁신당에서도 발끈한 상황인데 이 때 아닌 숙주 공방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도 뭐 정말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정치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결과를 예측하자면 저는 좀 성급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합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3월이 되든 아니면 7월이 되든 간에 할 건데 그 가운데서 뭐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뭐 반란 그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지금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군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합당하면 갈등이 커지니까 벌써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통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파란색과 하늘색이 합치면 뭐 파란색 아닙니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합당되더라도 결국 또 계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제해야죠. 네, 조국 대표도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본격적인 합당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이시기에는 이 양당의 감정부터 상하는 모양새인데 대변인 이 모양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합당을 전제로 한 좀 기싸움이다,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숙주 또 뭐 알박기 이런 거친 언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네. 어제 저 발언이 나온 것이 부산 현장 최고위였었는데 부산은 아무래도 조국 대표의 홈그라운드고 또 요즘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기서 그 발언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네.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큰 목표에 있어서는 이제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점과 속도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면서 이제 조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대의에 있어서는 합의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은 그 강론에서 좀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인 선거 준비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공천 부적격 기준에 공천 헌금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혁신당의 속내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천 헌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언론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천 뇌물입니다. 네. 만약 그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뭐 헌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거룩한 얘기고. 그러니까 공천 뇌물이라고 좀 썼으면 좋겠고 그런 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뇌물 관련 뭐 그런 걸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저렇게 자꾸 혁신당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일단 벌써 몸값을 좀 높이고 네. 합당 과정에서 선거 전에 합당한다면
선거에서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정강 정책에 보통 합당하면 정강 정책을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쪽에 어떤 내용을 조금 반영하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들의 강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합당 관련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전당원 투표를 두고 당내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 사안이 있는 겁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전당원 찬반 투표를 하면은 당론이 분열됩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의원들 좌표가 찍혀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건 뭐 왜 필요해요, 그러면? 아예 AI한테 다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죠. 네, 전당원 투표하면 당론 분열된다 이런 우려부터 모든 걸 당원에게 물을 거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판까지 들으셨는데 실제로 정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네,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당 대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가 아닌 이상은 당원들의 의견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준호 의원의 경우는 이제 좀 속도를 조정하자, 속도를 좀 신중론인 거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좀 속도를 내자라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 다 똑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압승이나 외연 확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혹은 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지금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합의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각도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건데 미 의회에서 우리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만에 모습을 드러낸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왜 그동안 경찰 출석 안 하셨습니까?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원 지시에 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and then we did it. 당시 국정원은 지시한 바 없지만 업무 협의는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으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 의회도 정보 유출 사태 관련 로저스 대표에게 2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 법사위 등은 쿠팡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를 두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대장동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들 퇴직금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인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중년 남성이 주민센터를 휘젓고 다닙니다.
물을 마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직원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분이 덜 풀린 듯 줄곧 위협을 가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번엔 박치기까지 합니다. 폭행당한 직원은 결국 뒤로 넘어졌고 끝까지 머리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받아서 제가 화분으로 넘어져가지고 제가 화분이 깨지는. 주민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이곳 주민센터에서 10분 넘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여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남성은 약 1시간 전쯤 피해 직원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직원이 어머니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피해 직원은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38일 만이거든요. 이 영장 신청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느냐, 증거인멸을 방조하느냐 이런 비판이 법조계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 범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였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녹취록을 했던 사람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 대표로서 가장 핵심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여권의 어떤 그 부패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정치적 맥락에서 과연 경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그 관련된 녹취가 공개된 때로부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어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봐주기 사건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8일입니까?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해버리고 미국에서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2차례 정도 바꿨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겠습니다만, 구속영장 이제라도 청구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혐의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에서는 뇌물 혐의가 빠지고 배임 수재와 중재,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경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뇌물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에 관련된 일이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공무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자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지금 경찰이 적시한 것처럼 배임 수재 또는 배임 증죄죄가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만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 과정에서는 뇌물죄가 적시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에서는 뇌물죄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추후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앤다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나아가 배임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재산과 관련되는 업무여야 되는데 배임죄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형법상 뇌물죄가 된다라는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뇌물죄, 금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처벌된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공천 같은 경우에 이게 국가 사무이냐 아니면 정당의 업무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에서 뇌물을 적용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38이나 돼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는 가장 핵심 공천 뇌물을 이제는 공천 헌금 그것도 이제 재산죄인 배임죄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과연 처벌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니까 앞으로 기소할 때는 무슨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를 보면은 요즘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검찰은 경찰이 보내오면은 그대로 적용해서 기소만 할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률 적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약한 시기에 어떤 기소를 하는 것이 정의구현에 맞는지 어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돈 거래가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명태균 씨에게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변론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직접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제가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잘 압니다만 결국 그때도 돈을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반면에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련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공천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어떤 김영선 의원의 자기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나눠준 이거를 본인에 대한 어떤 공천의 대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만 결국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아니면 녹취록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수사로 설명됐었는데 네. 결국은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유감인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앞서 김건희 여사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검찰이 항소를 할 것 같은데 이거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물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치 자금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돈이 오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오갔고 그 돈이 오간 것의 그런 사용 내역과 어떤 출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 자금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네. 이미 명태균 씨가 근무를 관련된 그런 여론조사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 관련돼서 돈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공천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증거가 은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증거가 일부 누락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강 조치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운명을 걸고 펼치게 되는 2라운드 에이스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트롯 시즌4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 칠주 연속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미스트롯4 본선 3차전 메들리 팀 미션의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무대에는 어떤 반전이 있었을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화려한 불쇼로 메들리 팀 미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염유리의 비타오걸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오. 네, 미스터 트롯 3에서도 멋진 불쇼를 보여줬던 불쇼 장인 춘길과 이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마스터들의 평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 불쇼는 사실 공연에서는 화려하지만 TV에서는 조금 보여주기 어려운 장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제는 사실상 역대급 중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퍼포먼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윤선아 씨나 장혜리 씨나 연유리 씨 모두 노래를 잘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래가 조금 덜 들리지 않았나 이런 이경재 마스터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뜨거운 무대만큼이나 시청률은 14.7%로 네.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또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네, 2라운드에서는 각 팀의 운명을 건 에이스전이 펼쳐졌는데요. 마스터들의 최고점을 받은 무대와 퍼포먼스가 돋보였던 무대 주인공 누가 됐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1라운드에서 3위 했던 뽕진 2팀은 이소나가 에이스전을 훌륭하게 소화했고 마스터 최고점을 받았다고요. 국민 대표단에게도 최고점을 받으면서 최종 1위 완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1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5명, 팀원 5명이 모두 다음 라운드에 직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이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소나 씨가 이제 에이스전에 나와서 영아말이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아리랑과 메들리를 이어서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면서 이제 관객들과 같이 들썩들썩하는 무대를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객 점수를 특히 많이 받아서 역전하고 또 역전해서 3위에서 2위에서 1위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이 비타오걸 장혜리 씨는 90년대 섹시 디바인 엄정화의 포이즌을 자신의 색깔로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이즌의 작곡가인 주영훈 씨도 극찬을 했는데 무엇보다 팀을 최종 순위 3위까지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혜리 씨도 국민대표단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런 퍼포먼스가 있는 노래를 에이스전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하지만
장혜리 씨가 워낙 저런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워낙 또 그런 걸그룹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되게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중간에 또 춘길과의 그런 듀엣 무대도 있었고 지금 보이시죠? 베이스, 원래 베이시스트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기인 베이스 기타를 가져와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테토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무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네, 미스 청바지 팀의 길려원 씨, 목 상태가 나빠져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 1위였는데 이제 최종 순위가 4위로 떨어지면서 좀 고배를 마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전체 합쳐서 특히 국민대표단의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 1위로 굉장히 좋은 점수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모든 전 출연진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굉장히 성대 결절이 많이 걸리고요. 응급실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사실 막내로서 팀의 이제 현역 언니들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빈 씨도 많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그 김용식 무대 가기 전부터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이날 목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그 퇴하점을 받는 바람에 팀 4위로 떨어졌습니다. 해서 윤태화 씨랑 김다나 씨가 같이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홍성윤이 에이스로 나선 흥행열차는 최종 순위 2위를, 유미를 앞세운 아뜨걸스는 최종 순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팀의 추가 합격 상황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홍성윤 씨는 국악을 하기 때문에 또 국악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선희 씨의 노래를 불러서 너무나 깨끗한 창법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극찬을 받아서 마스터들로부터 중간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하지만 최종 점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소나 씨에 밀려서 팀이 이제 2위로 내려앉았고요. 2위로 하지만 워낙 허찬미 씨가 이끌었던 흥행열차잖아요. 그래서 허찬미 씨, 홍성윤 씨, 정혜린 씨가 또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미 씨가 이제 에이스전으로 나갔던 아뜨걸스, 이엘리아 씨가 구성했던 팀인데요. 유미 씨가 인순이의 아버지를 불러서 정말 눈물을 자아내는 무대였는데 좀 아쉽게 점수를 받아서 유미 씨와 이엘리아 씨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자며 부영그룹이 도입한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사내 출산율이 껑충 뛰었고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도 치솟았다고 합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둘째를 출산한 정혜선 씨. 3년 전 첫 출산 때 회사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 이거였는데 회장님 덕분에 제가 1년의 설득 끝에 이렇게 둘째가 생겼어요. 많은 지원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애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9년 만에 늦둥이 둘째를 얻은 직원도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 서먹했는데 이 둘째가 생기면서 화목해졌고 이런 제도가 널리 많이 퍼져서 좀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원에 가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부영그룹이 3년 동안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134억 원.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에 달합니다. 20년 후에 이 나라의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 인력이 우리 국민으로서 필요하다. 평균 23명에 머물렀던 사내 출산율은 올해 36명으로 57% 뛰었고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도 평소보다 5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인 1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제 뉴스로 이제 출산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뉴스를 접했어요. 와이프가 또 임신한 상태여가지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여기 회사 복지가 1억을 준다는데 들어가면 좋겠다. 부영을 시작으로 게임업체 크래프톤, HD 현대 등 통 크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밀착해온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일본 총선을 앞두고 공개 지지를 선언한 셈인데
트럼프가 일본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동맹이 새로운 황금 시대를 선언하며 밀착을 공식화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I have to say this,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Madam Prime Minister. そのことにより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世界で最も偉大な同盟になった日米同盟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てまいります。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8일 열리는 일본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카이치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인 3월 다카이치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카이치 지지를 공개 표명한 건데 트럼프가 일본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는데 트럼프의 공개 지지가 다카이치의 재집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힘을 실어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과 방위력 강화 등 보수 안보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리 주변의 졸업식 풍경인데요.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고 희망찬 첫 발을 내딛는 졸업식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대명여고입니다. 졸업식이 열린 강당 곳곳에서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교복 입은 지금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 소중히 남기는데요. 졸업식 도중에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선생님께 전하는 포옹 속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또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몸소 보여준 아주 특별한 졸업식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배움의 결실을 맺은 만학도들의 졸업식 현장인데요. 남인정고등학교의 졸업식입니다. 졸업장을 든 어르신들의 표정이 누구보다 환하고 밝습니다. 가족들은 너도 나도 휴대폰을 높이 들어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담아내기 바쁩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데요. 최선을 다해 학업을 완주한 자신과 서로를 향해 보내는 가장 뜨거운 격려입니다. 졸업생들의 앞날 모두 환하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어제 날씨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급변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한파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어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영남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은 1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